제가 연락드릴게요.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깜짝 놀랄 수 있는 스릴러 한 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오피스입니다. 줄거리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이웃집에 사는 평범한 남자 같은 김병국 과장이 갑자기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네. 밥도 잘 먹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옷을 안 갈아입고 과일을 먹으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옷 갈아입고 과일 먹지 그래? 근데 그 순간 일어나서 바로 온 가족을 살해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김병국 과장이 사라진 겁니다. 그를 잡아야 하는 거죠. 일가족을 살해한 이제는 살인마가 된 김병국 과장이 CCTV를 통해 봤더니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건 봤으나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바로 오피스 사무실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고 마는데요. 바로 이 김병국 과장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영화의 어떤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소재로는 사람들의 흥미를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일상의 공간이라는 게 공포 영화의 공통분모거든요. 네. 일상, 우리에게 익숙한 거, 그 안에서 공포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보통 학교, 학교가 많이 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 집. 네, 또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뭐 아니면은 뭐 링처럼 TV, 뭐 이런 것들, 그런 매체 자체가 좀 공포의 매개가 되는 건데, 이 영화는 우리 한국 영화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위계와 네.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공포를 끄집어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공포 전략 자체가 저는 꽤 참신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무실이 공포 영화의 어떤 주 배경이 됐다는 건 사무실이 상당히 억압적인 공간이다라는 어떤 증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고괴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딱 여고하면 생각나는 게 얼마나 예쁜 여고생들이 제잘거리고 네. 뭐 햇빛이 부서지는데 러브레터처럼 이렇게 막 커튼이 휘날리고 이런 걸 뛰어다니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고생들 겨드랑이에 선생님들이 손 집어넣고 그리고 등 만지고 막 이런 아주 폭력적인 공간인 걸 드러냈듯이 오피스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어떤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상의 공간에서 굉장히 섬찟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 그것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등장하는 각각 캐릭터들을 보면 약간 여성판 미생의 느낌. 공포도 중요하지만 그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그 역학 관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감을 사기에 더 와닿지 않을까. 고한호 씨가 영화 속에서 맡은 역할이 인턴 사원이에요. 네. 제일 막내죠. 그러니까 영업 2팀의 최고 막내이기 때문에 온갖 잡일은 다 해야 되는데 인턴 사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느냐 마느냐 회사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턴 기간 동안 피가 마르는 거예요. 노예 중에 노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초연한 신세의 그 이미래라고 하는 그 인턴 사원을 통해서 네. 김명국 과장이 사무실에서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투영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미래라는 인턴 사원입니다. 왜냐하면 네. 둘이 가장 친했던 그런 관계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래를 통해서 김병국 과장의 행적을 계속 뒤쫓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포를 싹 끄집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리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속에 상당히 재밌는 사실은 좀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게 칼자루인데 보통 그 상사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죠. 그래서 인턴들을 딱 보면서 고가 평가하고 네. 칼자루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그 칼자루가 정말 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로 좀 뒤집혀지는 건데요. 이 영화가 보편적일 수 있는 게 최근에 뭐 학교에서도 비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들한테 별일 다 시킨다. 그리고 말이 좋아 인턴이지 소위 모든 잡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수평적 관계부터 수지적 관계까지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을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강 교수님께서 칼자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속에서 그 의미심장한 대사가 바로 김병국 과장이 칼자루를 쥐면서 이미래 인턴 사원한테 그래요. 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너도 한번 쥐어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꼭 나한테 묵주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청심환 같은 느낌. 예, 예.
실제 그 물질로서의 칼자루를 쥐는 행위를 통해서 네. 자기가 어떤 마음속에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차례로 이 회사의 영업 2팀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그 과정의 어떤 이 복선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이 영화에서 좀 재밌는 공간 활용법이 있는데 여성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화장실이 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친근하고 되게 사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다 콕콕 찌르는 얘기. 네. 뭐 그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뭐 이런 말로 시작되는 남성들은 주로 복도에서 이제 담배 필 수 있는 몇몇 허락된 흡연 공간에서 네. 오히려 사무 공간이 아닌 곳, 사무실 내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더 폭력적으로 뭔가 변한다는 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사내 정치. 아. 예, 이렇게 오고 뒷담화하면서. 예, 예. 아니 그래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릴러라는 장르를 통해서 뭔가 사회 드라마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랄까요, OECD 국가 중에 노동 강도 1위인 그 한국의 어떤 직장인들이 겪는 애환, 네. 스트레스, 어떤 비정규직에 양산된 그런 상황 속에서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영화에 잘 투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회파 공포 영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공포를 실어 나르는 그 미스터리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범인이 막 뒤바뀌고 막 이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영화가 결말 부분이 딱 되면 아 그래서 앞에 이런 장면이 나왔구나. 아 앞에 그래서 저런 장면이 나왔구나. 이게 탁탁 아기가 맞아 탁탁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구나. 근데 그 그게 부분이 또 약간 부족해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가해자 피해자가 마구 됐다 풀렸다 하는 관계가, 이거는 사무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문제고 아직 좀 심각하다. 이게 환부를 도려내기에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혈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전 들어서 심정적 납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납득이 좀 됐고, 가령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돌변하는 류현경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슬래셔 무비에서 보여주는 칼로 착착착착 찔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와, 그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연기력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왜 들고요. 웃으세요? 굉장히 그 끔찍한 장면인데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하시니까. 네, 착착착착착. 예.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연기력들이 워낙 배우들이 받쳐주니까 역시 이 영화에서 설득력의 한 8화를 좀 배우들이 좀 차지하고 있어요. 고환석 씨가 워낙 연기를 이제는 설국열차에서도 독특한 네. 연기를 보여줬고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 저는 아직도 고하성 씨의 그 괴물에서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인상적이죠. 소녀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게다가 공부의 신인가 그 드라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간 소녀 이미지가 강한데 벌써 찾아보니까 나이가 23이더라고요. 이미 성인 연기가 할 때가 됐죠. 영화 속에서 보면 진짜 그 인턴 사원의 처량함과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약간 좀 섬뜩해지는 그런 느낌. 그게 섬뜩해요, 눈빛이. 이게 처량함과 섬뜩함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네. 그게 고하성이라는 배우가 타고난 배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게 오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할 줄 아는 뭔가가 있어요, 이 고하성이라는 배우가. 그게 바로 거의 동년배인 그 김고은과 대비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약간 미친 연기를 할 때 눈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눈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눈에 힘을 주는 연기를 하는 게 김고은 씨예요. 막 이렇게 나 좀 봐줘. 나 지금 화가 났어. 분노했어. 근데 눈이 작아서 힘을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고하성 씨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헷가닥 눈이 도는 것 같다라는 눈이 느낌을 크니까 돌아가는 게 보이지. 느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완전히 눈빛이 돌변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리고 사실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격투신이 좀 나옵니다. 네. 그런 것을 가령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아, 고하성 씨가 될까? 몸이 단열이잖아요. 워낙에 단열이니까. 근데 그걸 이미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한 에너지로 돌파를 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 김병국 가장으로 나오는 배성우 씨 요즘에 워낙에 웃긴 역할로 많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 가장 처음 남긴 거는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셌죠. 정말 소위 눈 돌아간 역할을 했는데, 맞아요. 여기서도 불쌍하면서도 하지만 속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연기를 중간중간 사실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굉장히 주연급에 가까운 어떤 씬스틸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주목할 만한 연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를 내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엄지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머, 이거죠? 45도? 45도 상단. 이거 아니고 45도 상단. 상단 45도. 네. 한번 들어볼게요. 한 줄 평.
글쎄, 저는 한 줄평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생이 칼자루를 쥐면 일상이 공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고 얕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자꾸 약 올리다 보면은 칼자루가 그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때부터는 심리극이 아니라 이제 공포극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평론가님, 45도 상단. 올해 나온 가장 주목할 만한 공포 영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영화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은 2% 부족한 참신함,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5도 상단. 자, 그럼 추천 영화 만나보죠. 네, 요즘 음악을 매개로 해서 가족 얘기를 풀어내는 영화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죠. 예전에 네. 미라클 밸리라는 영화도 소개해드렸고, 러브 앤 머시라는 작품도 그랬는데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메릴 스트립, 연기의 달인이죠. 이 메릴 스트립이 영화 속에서 여성 락커로 와. 등장합니다. 야, 근데 메릴 스트립이요, 맘마미아라는 영화에서 확인하셨죠? 얼마나 노래 네. 잘하는 배우인지. 잘하죠. 영화 속에서 그 락큰롤을 하는데, 야,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뭔가 포스가 느껴져요. 예. 한번 봐도. 영화는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 자기의 꿈 때문에 떠나버렸던 엄마가 그 딸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위로를 해주기 위해 갔다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냉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면서 콩가루 집안의 가족 화해 드라마를 이제 이 영화 속에서 펼쳐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무엇을 매개로 화해를 할까요? 당연히 음악이겠죠. 락큰롤 음악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콩가루 가족이 다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친딸 같아요. 굉장히 닮았네요. 네, 작품입니다. 메릴 스트립 그 자체가 스펙타클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만들어진 사실은 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분이 바로 피해자의 남동생인데요. 네. 피해자가 이를테면 이제 노조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조건 막 공산당이다. 그래서 막 죽였는데 가해자들이 막 자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 뭐 목에다 걸고 그리고 뭐 좀 음경도 잘라버렸지? 뭐 장을 꺼냈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남동생이 그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가 마침내는 그 가해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듣는 과정인데요. 왠지 그냥 울림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일들이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 놀라움만으로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의 효과가 있는 작품입니다. 종이로 만든 달은 진짜 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이로 만들어진 돈은 진짜일까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환율표를 보자면 이 돈이라는 게, 지폐라는 게 어쩌면 그냥 상징적인 약속 같은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 너무나 매혹적이죠? 그 돈에 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한편으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종이 달입니다. ご覧のように定期に比べて国債の金利が劣るわけではないので、あとは考え方次第だと思うんです。例えば利息の受け取り方で選ぶのも手だと思いますし。 종이달은 가쿠다 미스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한 여성이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고 처음엔 잠시 돈을 빌리려던 일이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서 10억 원가량의 횡령 사건이 되고 맙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밋밋했던 그녀였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엄청난 돈을 훔쳐 쓰게 된 걸까요? 本日は口座開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金額をお確かめ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그녀는 처음엔 300만 엔 정도를 훔치면서 벌벌 떱니다. 우리 돈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중에 147만 엔, 다시 말해서 한 1,500만 원 가량을 호텔에서 한나절 만에 써버리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아주 젊은 대학생을 만나면서 그녀는 욕망의 고삐를 놓아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엔 5만 엔이었습니다. 5만 엔을 빌리면서 시작한 일은 이내 얼마나 빌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갚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는 칼라 복사기를 사다 놓고 전표를 복사해서 위조하기까지 이르는데요. 이내 치매에 걸린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훔쳐 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10万円下ろしてきましたよ。ありがとう。은행원. 그들은 서로서로에게 자신을 감시해달라고 말합니다. 욕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면 쓰고 싶고 쓰다 보면 더 갈증이 나죠. 우메자와도 그렇습니다. 칼라 복사기로 그럴듯한 위조꾼이 된 그녀에겐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次は例えばお二人で世界一周クルーズとかおー悪くないね。楽しいですよきっと。5年満期でいかがですか？その日に向けて少しずつ旅行の準備をするんです。今なら優遇金利でご案内できますから。 그런데 우메자와만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진 않나요? お金はお返しします。平林様も気づいていません。何もなかったことにできると思います。いや、そんな都合のいいこと。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마치 조건반사하는 개처럼 월급의 맛에 취하죠. 하지만 어느새 잠시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숫자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건 아닐까요? すぐにでも貸してもらえるものですか？200万ぐらいなんですけど。はい、まず審査になりますね。でも1500。 3000 3000万ぐらいは。 내가 돈을 쓰는 건지 아니면 돈이 나를 쓰는 건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 돈과의 교제에 실패한 한 여자의 이야기, 종이다리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 코너에서 네. 제가 월드컵 배우들에 대해서 거론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월드컵처럼 아주 드문드문 작품 활동을 하는 네네. 게으른 배우들을 까칠하게 지적하셨죠. 이 기왕 월드컵 배우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네. 이번에 또 다른 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요? 이번에는 조기 축구 배우. 딱 들어도 느낌이 오는데요. 조기 축구 배우. 뭐 김은국 씨를 말하는 건 아닐 거고. 아, 그건 아니 조기 축구를 하는 배우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기 축구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매주 그냥 하셔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그 너무 많은 작품에 나오는 그런 배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설마 부지런함, 근면함, 성실함 이런 걸 지적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분들이야 무슨 문제겠어요. 네. 자기는 열심히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영화사들이 한 배우를 너무 이용하죠. 다 쓰니까 관객들이 식상해지죠. 네, 그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조기 축구 배우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부터 까칠하게 짚어봅니다. 자, 한국의 배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천만 영화에 출연한 분 누굴까요?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이분 있죠. 오달수 씨. 전에 한번 거론했던 것 같은데 몇 편이죠? 네, 자, 괴물의 괴물 목소리에 도둑들,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국제시장까지 총 5편으로 최다였죠. 그런데 올여름에 2편 또 추가하셨습니다. 정말 천만 배우예요. 올여름 나란히 천만 관객을 돌파한 암살과 베테랑에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는 사실상 오달수
오달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달수 씨가 선구안이 좋은 건지 아니면 흥행이 될 법한 영화가 오달수 씨한테 몰리는 건지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참 행복하겠어요. 본인으로서 행복한데 오달수표 감촉 코믹 연기라는 점에선 일맥상통하죠. 솔직히 저는 이제 좀 속상합니다. 근데 사실 오달수보다 더 다작을 하는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분 되겠습니다. 이경영 씨. 야, 정말 많은 영화에 감초처럼 등장하시죠. 자, 올해 나온 영화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암살의 친일파 역할, 취해법권의 형사반장, 뷰티 인사이드의 우진 아버지, 협력 하라기역의 사부님, 은밀한 뉴욕의 재벌 할아버지, 소수의견의 박재호, 허상관의 옥난 아버지. 아이고야. 숨이 찹니다. 이 밖에도 아직 개봉하지 않은 서부전선, 조선마술사까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시겠어요. 올해만 총 몇 편이에요? 헉, 무려 9편이나 돼요. 네, 작년에도 만만치 않았죠. 패션왕, 제보자, 타짜 신의 손,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군도 밀란의 시대 등 모두 9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주로 조연만 하신다고 해도 한 해에 10편 안팎의 영화에 출연하는 건 진짜 대단한 에너지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쯤 되면 조기 축구로 치면 개근상 받으셔야 할 정도로 다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이경영이 나오는 영화와 이경영이 나오지 않는 영화로 나뉜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작을 하는 배우가 이경영 씨 말고 또 있죠? 또 있죠. 네, 이분 또 빼놓을 수 없는 다작 배우입니다. 왜 안 아침 나오나 든든하게 했습니다. 먹었어. 배성우 씨. 네, 생각이 이번 주 무비부비에 소개해드린 오피스 미리씨도 비롯해서 베테랑에서는 이제 중고차 매장업주로 잠깐 나왔죠, 초반에. 네. 그 밖에도 워킹걸이라든가 개봉을 앞둔 더 폰, 저널리스트 이런 작품들 다 합치면 올해 모두 10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와우! 이경영 씨보다 한 편 더 많네요. 네. 지난해는 그나마 조금 적어서 7편입니다. 신의 한수, 몬스터, 인간 중독, 빅매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독재자, 상위원. 아이고야. 아유, 숨이 찹니다. 네. 요즘 이분도 한창 조연 상종가 치시는 것 같아요. 누구죠? 김희성 씨. 아, 예. 암살에서 친일파의 집사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밖에도 오피스라든가 스물, 또 살인의 일회, 소수의견까지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다작 배우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따져보니까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들이 주로 조연으로 다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아, 역시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영화는 주연은 매번 바뀌는데 조연급 배우들은 아주 한정돼 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캐스팅을 할 때 주연 배우는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런데 오히려 조연은 선택의 폭이 좁은 사정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연기력이 검증된 안전한 선택을 해야겠죠. 주연급 배우들과의 개런티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날카롭게 보셨습니다. 사실 조연은 주연급 배우들이 받는 개런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조금 비중이 높다 할지라도 주연 배우가 받는 출연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작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다 보면 항상 하는 분들이 그냥 또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안전한 캐스팅을 원하는 영화사들과 또 다작을 해야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만년 조연들의 사정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군요. 정말 정리 정말 제대로 잘하시네요. 힘들어요. 네. 평론가님께서 사례를 워낙 풍성하게 들어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이렇게 다작 배우들에 대해서 까칠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좀 부럽습니다, 사실. 왜요? 저도 저렇게 다작, 많은 영화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하는 다작 평론가가 되고 싶습니다. 다작 조연 배우가 되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다작 주연이 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무비무비에서는 최 평론가님이 주연이시고 뉴스에도 나오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뭐 개런티는 조연으로 주시잖아요. 저도 월급 받는 주연이에요. 나도 월급 받고 싶습니다. 오늘은 무비무비 까칠한 시선이 좀 촬영하게 가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까칠한 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최강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OST로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음악은 영화다. 오늘도 노래 한 곡을 온전히 다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작품인데요. 정신없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남자가 자신이 잊고 있었던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아주 따뜻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일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잃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영화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자신이 결혼식 때 직접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회한에 젖어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그때는 제가 가정을 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니콜라스 케이지와 델포닉스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랄라 means I love you. I don't wear a diamond ring. I don't even have a song to sing. All I know 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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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I love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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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I love you. Things I am saying are true, and the way I explain them to you. Get down, yes, to you. Listen to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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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I love you. Oh. If I ever saw a girl that I needed in this world, you are the one for me. One for me. Let me hold you in my arms, girl, and thrill you with my charms. I'm sure you will see. You will see. The things I am saying are true, and the way I explain them to you. Listen to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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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love you, oh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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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love you.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사실 일이 무슨 의미인가요? 회사가 또 무슨 의미인가요? 회사는 회사죠. 제게 아니잖아요. 야, 죄송해요. 너무 진심이 나와가지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